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은 부동산계의 진짜 끝판왕, 본인은 분석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끝판왕을 모시고 한국사에서 늘상 나오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볼까 사실 생각을 한번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분이 요 근래 본인이 저서를 하나 냈는데 제가 그동안 언제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것들 여쭤봐야겠다 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신 저서를 새로 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정에도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다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피크아웃 코리아의 저자, 우리나라 자타공인 부동산계의 최고의 분석가 최상욱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네. 하여튼 뭐 저야 뭐 자주 뵙는 분이고 간간히 제가 모르는 것도 여쭤보고 하면서 우리 여기 어딘가요? 최상욱님 책이 5권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KDI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사실 저는 부동산보다는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여기 또 여기 용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누가 정리해주는 책 없을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서점에서 부동산 용어집 같은 책이 있어서 그걸 사서 봤는데 책을 너무 쉽게 쓰고 용어가 법률 용어라서 원래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비유적인 표현까지 잘 넣어서 써주셨길래 이 저자 참 대단하네 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무슨 책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아마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분홍책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간간히 원래 우리 알고 지내기 전부터 독자로서 많이 챙겨봤던 분인데 일단 지필 의도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피크아웃 코리아 쓴 거는 그 유튜브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는 구독자가 한 6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분석왕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서 이제 20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클릭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제 좀 분석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그냥 표층적인 게 아니라 되게 심층적인 부분으로 원인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좀 사랑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과 이제 인구 감소 결국에는 그게 잠재 성장률 제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암울한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를 같이 하셨던 김정훈 작가랑 같이 이제 이걸 책으로 정리해서 이제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작업을 해서 올해 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 작업하려면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 공부를 좀 해놨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변화된 걸 봐야 되는데 역시 남다른 영상에는 그런 뒷작업이 많았군요. 뭐 대본 조사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논문도 읽을 게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이거 덕분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작성하면서 조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렇게 옥고로 만들었던 이 책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특히 저도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기탄 없이 한 번씩 여쭤보고요. 거기서 또 책이 또 피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딱 결론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원래 독자들도 있지만 우리 저자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냥 짓궂이더만. 원래는 완전 어두운 내용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렇게 갔을 때 좀 충격이 있을까봐 최대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러면서 챕터 3을 이제 공들여서 쓰느라 시간이 한 2달 정도 더 딜레이 됐고요. 1월 버전은 완전 둠스데이 스토리거든요. 딱 책 읽고 나면은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약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역시 책에서 제가 당연히 이 꼭지 들어갔겠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앞부분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다룬 챕터가 있더라고요. 자, 저출산이 부동산의 악재이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챕터 제목은 저도 좀
여기까지 이렇게 심해진다고? 라는 의구심을 가진 챕터 제목이 있었는데 네. 수도권마저 붕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저는 그래도 수도권까지는 상당 부분이 버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최근에 수도권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출산율이 서울이 0.5명대잖아요. 경기도가 0.9명대인데 지방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소멸이어야 되는데 경기도 소멸이어야 되는데 지방 소멸인 거는 그들이 20살 됐을 때 다 넘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지방에 있는 출산율은 사실상 국내 이민스러운 출산율이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국내 그 출산자들을 결국 성이 되면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들이 사회활동을 지방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울이랑 경기도는 현재 극저 출산율인데도 지방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수도권화라고 했고요. 수도권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짱짱하죠. 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부족하고 세대당도 부족하고 등등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지방이 그렇게 너무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급감하고 그다음 결국 지방 소멸 단계에 가게 되면은 예. 국내 이민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수도권의 넷 출산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0.5, 0.9 그리고 계속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미래에도 3기 신도시나 수도권화가 더 진행되면은 더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작아지는 과정을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이 붕괴한다는 얘기는 지방 붕괴 이후의 2차 단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지방 붕괴 이후 그 과정도 지금 이제 슬슬 전개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방 소멸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예. 지방 인구 급감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증가세고 특히 경기도가 증가세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그냥 단순히 현 지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몇 명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서울 보십시오. 서울 0.5명인데 뭐 난 걱정 없지. 어차피 20대 되면은 다 지방에서 서울 올 건데 뭐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환산 출산율은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네. 환산 출산하게 되면 거의 1.4명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은 반대로 1명대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20대 이상부터는 이제 상당한 그런 거의 사실상 0.2명, 0.3명 이 수준의 출산율이기 때문에 예.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지방 소멸이라고 언급했지만 책에서는 또 도시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근현대화된 정주 여건, 도시 이런 것들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도시 소멸을 좀처럼 목격한 바가 없지만 네. 외국에서는 다양한 도시 소멸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예시도 좀 들어주셨고 하셨는데 네네. 이 외국 사례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럼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지방 소멸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도시를 다루는 책들도 많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책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리처드 플로리다가 썼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책은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그 용도 지역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도시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이니까 이제 도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소설 중에 제인스빌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6만 3천 명의 미국의 GM 공장이 있는 소도시인데 리먼 때 GM이 공장을 철수하면서 네. 이제 도시가 거의 와해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공업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공업 도시들이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들이 소멸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일자리를 따라서 많이들 이제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도시가 소멸되고 미국의 대표적인 뭐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이제 일자리만이 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또 도시는 크게 보면 6가지 일자리랑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자연이나 문화시설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 부분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의료 기능이 이제 빈약한 그런 도시가 되면은 예. 사실상 도시의 그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도시는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도시 감소보다도 앞으로 인구 감소하면서 기능이 감소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구간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막 여기 의료나 이런 얘기도 썼는데
그게 의료 커버 가능한 권역, 예. 커버 불가능한 권역, 그렇게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기능적으로 사라지는 게 한국에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인구수는 줄지만 가구 수가 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출산으로 인해 방금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련의 현상들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완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 등등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든 아니면 완전 순수 외국인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도 대거 받으려고 하니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가구 기준으로도 어쨌든 정점이 몇 년 안 남아서 인구는 감소 중이고요. 네. 1년에 이제 10만 명 넘게 줄고 있고 앞으로는 1년에 한 20만 명 이상 주는 그런 기간이 이제 올 거고 예. 그리고 가구는 증가 중인데 그것도 30년, 31년이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경제는 그래도 성장을 할 거예요. 예. 결국에는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면은 그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산 가격 강세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30년대 말부터는 실질도 제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총액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산이 강세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한국 전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또 GRDP 개념도 있고 지역별로는 일부 지역은 성장률이 그 실질로 플러스겠죠. 그러나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위축이 될 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경제 사이즈가 쪼그라지는 만큼 주택의 최고가액도 쪼그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오늘부터 내려간다는 이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는 2020년대고 그다음에 실질 플러스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2020년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고가고 좀 조정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도 30년대까지는 이제 플러스로 가겠지만 그 후로 내려간다 생각하면은 집이 우리나라가 한번 사면은 이제 평균으로는 5년인데 이제 체감상으로는 8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택을 사는 게 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민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현재도 소득권이 소멸 예정인데 국내 이민을 받고 있으니까 해외 이민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출산율 1명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인구수가 600만 명인데 막 20만 명씩 30만 명씩 막 늘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막 강세로 가니까 소위 해외 이민을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마치 그냥 얘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예. 한 1년에 20만 명, 30만 명 받아버리자는 스트레이트로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그런 이민자를 보낼 수 있는 소위 이민 수출국 예. 국가들의 그 국가들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국가들조차도 요즘에 출산율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민자 수입 국가 기준으로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많은 지금 선진국도 다 이민 수입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한국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몇 등 정도 될 나라인가? 그러니까 이민을 열었을 때 얼마나 온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계시잖아요. 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거꾸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이민 경쟁력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그 이민을 결정하지 그냥 이민 열면은 갑자기 어디서 막 창고에 막 재고처럼 있다가 확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민도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하기에도 좀 미지수가 많은 것 같고 가구수 증가도 이제 곧 있으면 꺾인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흐름이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니까요. 이런 이 저출산을 해결해서 집 가진 분들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안전적인 전망까지 돌아설 수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을 막아보자라고 했었을 때 우리 흔히 말해서 MZ세대들이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는 게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태국이나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을 좀 와라라고 하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나 네. 이런 나라들도 사실 이제 2.1이 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MZ 세대들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 내 집 장만하기 어려워서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 국가는 우리보다 더 시세가 비싸지 않아요? 한국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이랑 출산율이 역상관을 하는데요. 근데 주택 소유 가구들을 대상으로 보면 또 출산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주택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주니까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높아야 되냐 낮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네. 네,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 주택 가격으로 보지 말고 그 총 생애 소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총 생애 소득이 지금 컨셉상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이 있어야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예. 소위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저는 27살 때 취업을 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31살이 평균이고 요새 32살이에요. 그래서 5년이 뒤로 미뤄졌어요. 그리고 퇴직은 저희 때는 뭐 한 60까지는 무조건 다닌다고 생각했고 그 이상도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년이 박근혜 정부 때 정년 연장을 했지만 실질로는 55세 정도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27에서 65 정도까지 다니던 거랑 32에서 55로 내려온 거는 버는 기간이 23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 높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임금이. 근데 이 높은 것도 이제 그만큼 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짧은 기간 동안에 생애 소득을 많이 올려야 그리고 뒤에는 더 길어졌어요. 55부터 저희 때는 뭐 80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90세 이상이고 뭐 레이 커즈와인 말에 따르면 뭐 120대, 150대 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게 되면 뒤로 지출해야 되는 거 엄청 많으니까 이제 뒤후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요 벌어들이는 기간에 더 타이트해진 거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끼리 이제 소수의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여유가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만약에 주택이 비용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출산율을 내리는 데 작동을 하는 것이고 예. 주택이 만약에 내가 그 자산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그게 출산율 올려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생애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아니라 이제 생애소득 베이스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게 한국적인 좀 특수성이고요. 예. 어쨌든 우리보다 집값이 더 높은 그러니까 네. GDP 대비 집값이 더 높은 그런 국가들도 일부 있지만 예를 들면 호주도 한국보다 GDP 대비 주택 가격이 더 높거든요. 예. 가계부채 비중도 저희는 101%인데 거기는 거의 120%고 근데 거기도 출산율이 1.6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생애소득이랑 일자리랑 이런 거랑 다 연계돼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 가격도 문제고 그 다음에 통근 토막에 걸리는 시간도 너무 많아서 일하는 시간도 더 위축이 되고 그래서 만성적인 경쟁 압력 수도권이라는 그 일핵 도시권역밖에 없기 때문에 요 안에서 생존해야 되는 만성적인 경쟁 압력 속에 노후는 이제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여기서 이제 출산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런 과정이 기성세대들에게 문제냐라고 예. 하면은 기성세대들이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은 당장은 붕괴가 없고 수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들은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거시경제적으로 예. 이제 모든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에서 그 사실 경제도 사회과학의 이제 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을 경제가 많이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적인 부분을 다루는 담론들이 등장해야 될 거라고 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가 사라지는데 지금 당장은 지표가 좋게 찍히니까 마라톤을 비유하면 하프는 잘 달리는데 이제 돌아올 힘이 없는 그런 선수의 그 속도를 보면서 잘 달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이 필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냥 1년 단위로 그냥 플로우만 보는 시스템이거나 뭐 지금 현재 좀 괜찮아 보이니까 이대로 쭉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담론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는 뭐 이런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느낌상 그리고 우리 여의도 맨션에 출연하는 분들 뭐 적지 않은 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귀결돼 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예전에 정부기관에 일을 했었을 때 네. 같이 일했던 분들도 지금 뭐 반포기 상태인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 다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서는 이제 현황을 분석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네. 같이 이제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럼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공고히 됐었을 때 우리 책에서는 물론 부동산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셔서 좋긴 했거든요. 의료 문제도 짚어주셨고 여러 가지 네.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쪽에 최고 고수시니까 그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로 네. 집을 바탕으로 자산 축적도 많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노른자위 동네에 한 집도 있고 뭐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뭐 또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돼서 지속된다고 했었을 때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의 그러니까는 수도권 주택 가격 강세는 그 소위 지방 소멸을 연료로 네. 이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 해외 이민 받으면 되지라는 그런 미래 시나리오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지방 소멸 이런 거를 정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거나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국에는 지방이 다 소멸하면은 수도권도 이제 소멸된다는 거를 이제 느끼셔야 될 텐데, 근데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자산이라든가 그런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연령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은 어쨌든 주택 자산을 통한 주택 자산 경제 플러스 민주주의가 합쳐진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주택 자산 경제라는 건 주택이 수요 공급상의 상품이 아니고 하락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받쳐주는 이제 자산이 된 거고요. 미국 네. 채권 같이. 네. 그러니까는 붕괴가 있을 수 없죠. 현재 시스템상에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 붕괴를 막으려고 하겠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냥 40조로 바치고 그걸로 안 되면 또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거의 QE 1, 2, 3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예.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수급상으로 가격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계층이 60%로 많기 때문이거든요. 임차 가구보다. 예. 그래서 현 시스템이 소위 주택 자산 구조가 사회적으로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에서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작용이 저출산이라고 하더라도요. 거꾸로 그럼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주택 자산 시장을 붕괴시킨다거나 아니면 저는 주택 자산을 붕괴되게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수도권을 1핵에서 다핵으로 바꾸는 그런 건축 도시적 노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그런 노력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치 이제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뭐 주택 가격이 높아서 수도권 문제면 수도권 붕괴시키란 말이냐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결국 서로 쌉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그래서 개인 레벨에서는 그냥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이제 자산을 이제 뭐 달러가 됐던 엔화가 됐던 다변화시키는 레벨로 접근하시는 거를 그나마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저 혼자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것이 문제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도권을 다핵 도시로 다핵 밀집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잘 꾸몄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서울 마곡 같은 데도 가보시면은 네. 마곡도 어쨌든 그 난리가 있었지만 만들고 나니까 일자리도 좀 모였고 아유, 그다음에 집값 마곡 많이 주변에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변도 다 평지인데다가 그다음에 요즘 막 서울시에서 막 35층, 60층 하고 싶지만 마곡 가보시면 15층으로 눈이 되게 편안해요. 맞아요. 못 올렸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편안해요. 그 이제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 낮으니까. 예. 그 도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낮거든요. 맞아요. 몇 개 건물만 높지. 그래서 네. 한국은 이제 딱 보면은 막 삐죽삐죽이 높은데 그 건물 사이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그 빌딩 사이에 있으니까 하늘도 안 보이고 이제 위압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마곡 같은 그런 지역을 몇 군데만 더 만들더라도 훨씬 그 거점 도시화 또 이제 네트워킹하면서 도시들끼리 레벨로 살아남아가지고 장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막 보시는 분들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은 막 지금처럼 1핵 그 2,600만 도시권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뭐 10핵, 20핵 그런 고밀집 다핵 도시권역으로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썼으면 좋겠다. 네. 근데 개인들은 어쨌든 해외 자산을 이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최소 3분의 1 정도는 네. 외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놓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요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자면 국가가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집값을 받쳐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선택한 것 같다. 그러니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의 보유라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해외 자산을 한 3분의 1 정도로 취득하는 걸 권고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지역 광역시에 또 노른자에 집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라든가 대전의 둔산지구라든가 대구의 수성구. 근데 이쪽 동네 집값은 이 수도권 요지랑 서울과는 좀 분위기가 요즘 벌써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쪽 지역에 내 집 장만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저출산, 지역 소멸, 저성장 기조에 어떤 선택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그 요지라고 생각했던 그 입지 요건들이 예.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문화시설, 의료시설 6대 요인이 있다고 치면은요. 거기에 뭐 신선한 그 유통시설 같은 게 있으면은 거의 7가지의 그 무기지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일세권, 그리고 학세권, 교육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초저출산 시대로 가면은 교육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교육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주시는 분도 많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운 이제 시니어 세대들은 자녀도 다 키웠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뭐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강한 막 경쟁 막 100만 명씩 90만 명씩 그런 시장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선호도가 옛날보다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그 시니어들이 거주하는 편의성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입니다. 의료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학군 좋은 데가 비쌌다면은 네. 제 생각 앞으로는 의료시설 가깝고 편의시설 좋은 데가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세권이네. 네, 병원 세권이거나 또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고 주택 전체가 편의성이 높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볼 때도 어쨌든 지방도 노후화가 되는 건 다 일반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차를 두고 헤게모니 교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 역시 점점 시간을 두고 그런 방식의 변화가 조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큰 방향성과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어가면서. 네. 그런 걸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길래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집주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대비하면 되는데 이제 막 내 집 장만을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 MZ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성세대들 중에서 아직 집 장만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가도 주거 복지의 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만약에 소득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중심 도시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막 통근토하게 오는 그런 몇몇 우리나라의 핵심 도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많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현재 막 그런 지역에서 자기 소득의 뭐 10배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문제도 없고 막 이렇다면은 주택 구입하셔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도 결국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성립이 되는 거냐면은 실질 플러스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실질 성장률 플러스일 예. 때 성립하는 논리잖아요. 네. 실질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간다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이걸 사야 되냐 살 필요가 없는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 예. 그런 시대가 되는 거여 가지고 고민거리를 많이 이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10년은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논리 싸움이고 그 내러티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저출산을 수도권에서도 체감을 할까? 예. 사람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외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언제 체감할까 느꼈는데 저는 그게 학교 없어질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는 교육이라는 가치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근데 초등학교가 없어지거나 중학교가 반토막 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좀 체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막 적극적인 주택 구입을 추천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막 갖고 있는 걸 막 이제 열심히 팔아라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10년간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이 바뀌면은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건데 그 생각이 뭐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초등학교 수가 올해부터 크게 감소했으니까 그 영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지금은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내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막 무리해서 지르기보다는 예. 그냥 어느 정도 자산 배분 전략 안에서 이제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